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월드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지난 8월 21일입니까? 싱가포르 말레카 해협에서 좁고 굉장히 좁은 해협에 저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인도양을 건너서 다시 태평양으로 오는 최단거리인데, 이 말레카 해협이 좁고 물살도 세고 해적도 많고 해서 항상 위험한 해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해협 인근에서 미국의 첨단 이 구축함인, 그것도 그냥 구축함이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인 존 S 맥케인 함, 지금 존 맥케인 미국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의 부친의 이름을 딴 함정입니다. 존 맥케인 집안이 군에서 대대로 매우 명성을 떨친 집안이죠. 그 존 S 맥케인 함이 유조선하고 충돌을 했는데요. 이 유조선과 충돌해서 3만 톤급 유조선과 충돌을 했는데 선체가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또 성조원의 침상이나 통신기계실이 부서지면서 인근 싱가포르 항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로 수병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다쳤고요. 존 S 맥케인 함은 이 충돌 사고로 선미 부분이 파손되고 항해 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에서 겨우 싱가포르 항구에 한 5시간 걸쳐서 항해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부딪힌 유조선은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요. 이 이지스함도 적은 규모가 아니라 9,200톤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조선에 있어서 기름 유출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유조선의 피해는 경미했고, 한마디로 존 S 맥케인 함은 거의 이지스함으로서 항해 기능까지도 상실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레카 해협이 폭이요 3.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좁은 해협에 상선이나 그리고 세계 각국의 군함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매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성조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 해서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일본 도쿄항 앞에서 있었던 피처제랄드 이지스함의 충돌 사고로 수병 7명이 컨테이너함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불과 2달 만에 미국의 최첨단 이지스함들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유조선이나 컨테이너함을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미군은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방패라는 이름을 가지고 천리 앞을 내다본다라는 이지스함이 이런 눈앞에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고 당시 야간 당직을 쓴 젊은 성조원과 지휘본부 사이에 무언가 연락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받았고요. 폭스뉴스는 현직 장교를 인용해서 해외 파견 장교와 사병들은 국내에 비해서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눈앞에 있는 어떤 이 유조선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건데 그걸 아무도 식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벽 5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다. 지난번에 사고도 피처제랄드 함도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함은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미사일 발사 기능을 가진 신의 방패라고 불리우는 함정이 어떻게 눈앞에 유조선이나 컨테이너함을 피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나는가. 지난번에 제가 피처제랄드 함에 대해서 월드 인사이드에서 소개한 이후에 그 피처제랄드 함의 함장으로 있었다는 시카고의 한 이 부인께서 자기 아들이 함장으로 이전 함의 함장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나기 직전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대체로 맞다고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직접 전화까지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F1 이런 페라리나 한마디로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가 쓰레기차와 부딪힌 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유조선이 어떻게 움직이든 훨씬 빨리 이를 탐지하고 기동력이 있는 이지스함이 피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지스함이 이 시속 18.5km로 천천히 움직이는 유조선을 피하지 못해서 충돌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요, 지난 1월달에 미국의 순양함은 구축함보다 훨씬 큰 배죠. 이 순양함이 도쿄만에서 이 충돌을 해가지고 선체가 파손이 되었고 자초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예. 그리고 또 5월 달에는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을 하던 레이크 샘플레인 함이 어선과 충돌해서 선체가 파괴가 됐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6월 달에는 피처제랄드 구축함이 컨테이너 선박과 충돌을 해서 7명이 사망을 했고, 8월 달에는 존 S 맥케인함이 유조선과 충돌해서 10명이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실종자는 다 죽었겠죠. 아직도 못 찾은 거 보면요. 그래서 미 해군은 피처제랄드 함 사고가 6월 달에 났을 때 사건 조사서에서 조종술의 부족, 부적절한 지휘, 보초 부지 등으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당시 이 사고로 피처제랄드 함의 사령관 이 브라이스 벤슨과 부사령관 바비 등 3명이 보직 해임을 받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야 될 현 시점에서 최소한 7함대에서 2건의 이지스함이 사고가 나서 지금 사용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싱가포르 이 사고 이후에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함대에 대해 작전 중단을 명령을 했고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포괄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작전을 중단한 다음에 포괄적인 재점검 절차를 받는다는 건데요. 자, 이 같은 사고가 태평양 해역에서만은 벌써 2달 만에 2건이 났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군의 함대 사령관들을 모두 소집을 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작전 중단 기간에 함선의 관리 상태, 장비 상태, 병력의 훈련 숙련도, 항해와 작전 능숙도를 체크하고 점검할 거라는 겁니다. 한국 함정에서 아마 이런 사고가 났다 하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그래도 군기가 바짝 들어서 미군보다는 훨 성능이 낮은 함정을 몰고 있지만은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새벽에 왜 이런 사고가 연달아 2달 사이에 2건이나 났는가 했을 때, 아무리 첨단함이라 하더라도 그 첨단함에 최소한 이 관측을 할 수 있는 보초병들이 있었을 건데, 새벽에 이 사람들이 졸다가 자다가 못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렇게 눈꼽아졌죠. 아무리 첨단 기능을 가진 함정이라도 첨단 기능을 온 모드로 켤 때와 오프 모드로 꺼놓고 그냥 이 항해를 할 때는 첨단함도 일반 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성조원들이 수면 부족으로 이렇게 졸다가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수면 부족의 원인은 너무나 과중한 임무 때문에 잠잘 시간이 부족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7함대 소속 이지스함에 배치된 해군들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그리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임무에 투입되어서 임무 숙련도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9,000톤이나 되는 대형 함정을 운영할 경우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데, 이 미 해군이요, 세계의 미군의 전력은 미 해군과 공군인데, 미 해군이 결국은 항공모함에 이렇게 이 함재기도 싣고 다니니까 미국 전력의 대부분은 해군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 전력의 대부분을 운영하는 미 해군의 시스템이 굉장히 군기가 빠지거나 나사가 풀렸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미군이 예산 감축을 전제로 국방 예산을 너무나 줄이다 보니까 병력이 실제 운영하는 능력에 비해서 턱도 없이 작아서 교체가 제대로 휴가가 주어지지 못해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사도 칠함대 근무 스케줄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데 버스 운전사가 미 칠함대에서 근무 조건으로 버스를 몰면 그것은 불법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버스 기사가 한 4시간 운전하면 반드시 1시간을 쉬어서 일부러라도 쉬죠. 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칠함대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일본 해협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이런 피츠제랄드와 존 S 맥케이남의 충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인재에 달하는 거고요. 두 사고로 미군은 어마어마한 재산적 피해와 수병 17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츠제랄드 함에서 2014년에 작전 장교로 근무했던 한 사람은 배들이 끊임없이 바다에 떠있고 김정은이 무력 시위를 하거나 중국이 새로운 섬을 만든다고 도발을 하는데 결국 이럴 때마다 이지스함은 명령을 받고 해당 해역으로 전개가 되는데 과도한 작전으로 승무원들이 피곤해지고 지치면서 졸게 되고 실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해서 움직이는 7함대는요. 미 해군에서 가장 바쁜 근무지로 악명이 높은데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서 10척의 순양함과 구축함을 포함해서 함정 50에서 70척 그리고 성주호만 2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미국의 함정 수는 20%가 감소했지만은 그러면 5분의 1이 배가 줄었는데 대신 해상에서 배들이 작전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20%가 늘었다는 건데요. 이런 정관된 부담이 칠함대에 떨어져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 북한 등의 정세로 항상 이 동원 대기 상태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피로 속에서 주의력 결핍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미군의 전략예산 평가 센터에서도 칠함대처럼 해외에 주둔하는 해군 선단이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나아가서 유지 보수나 훈련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면 결국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의 교육 시스템도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신입 장교를 대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교육훈련 과정도 폐지가 되면서 임무 숙련도가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조원들의 근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고요. 대부분이 5시간 경계를 서고 10시간 휴식을 하는 그런 교대 근무를 하는데 휴식 시간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각종 잡무에 투입된다는 겁니다. 당직 사관의 경우는 3일마다 20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다. 즉 당직 사관은 장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실제 한 성조원은 하룻밤에 평균 3시간을 자는데 수면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미군이요, 해마다 50조씩, 한마디로 500억 불씩 지금 10년간을 예산을 줄이게 되면서 미국의 함정 숫자나 병력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군이 이전과 같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병력의 어떤 전개가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함정의 전개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미군 해군들이 집중적으로 이 오버워크, 과로에 시달리게 되면서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예산과 병력과 장비를 줄이려면 미군의 임무를 줄여야 되는데 임무는 줄이지 않고 이전처럼 세계의 경찰은 하고 싶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를 하기 위한 손발은 모자라다 보니 유조선에도 들여 바치고 컨테이너함에도 들여 바치는
2차 대전 때도 없었던 이런 희한한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태평양 사령부에서만 지금 4대가 올해 좌초되거나 들이받쳐 가지고 지금 사고가 나고 병사들이 10수명씩 죽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이요, 지난 26년간에 6번의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마다 다 이겼느냐 졌느냐를 보면 이겼지만은 원하던 건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91년에 1차 이라크 전쟁인 걸프 전쟁, 98년에 이 유고에서의 코소보 전쟁, 2001년에 9.11로 인한 아프간 전쟁, 2003년에 9.11의 연장인 이라크 2차 전쟁, 그리고 2011년에 리비아 공습, 2017년에 시리아 공격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고비인데요. 지금 미국을 돌아가는 걸 보면 북한과의 전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트럼프나 매티스나 틸러슨 사이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모습에다가 한국의 대통령이 전쟁 반대를 외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은 어떤 짓을 해도 미국이 지금 전쟁을 치를 상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꿰뚫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지금 전력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고들이 지금 세계 최첨단 척당 1조 3천억 이렇게 비싼 배가 지금 한마디로 쓰레기차한테 들여받치는 식으로 그냥 유조선이나 컨테이너함에 받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베넌이 그만둔 뒤에 신개입주의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니 어쩌니 하지만은요, 지금 미국이 종이 호랑이라는 모습이 세계에 드러나고 있고, 미군이 국방비를 줄여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을 다 합쳐도 미군의 상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최첨단 전투기와 최첨단 항공모함, 최첨단 구축함 등으로 이렇게 미군이 구성되어 있지만은, 과연 미군이 과거와 같은 전쟁을 치를 만큼의 지금 이 베이스가, 이 바탕이, 펀더멘탈이 구축되어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 미국이 심각한, 한마디로 이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 제국주의로서의 역량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로마 제국의 말기에 로마가 유럽부터 아시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르는 거대 제국을 구성을 했고 지중해상 대부분을 지배를 했지만은 실제로 로마의 이 당시 병사에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에 부딪혔고, 그러면서 로마는 넓어지는 지배 지역을 감당을 하지 못하면서 곳곳에 반란에 시달리고 마침내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 군대가 약화된 전력으로 감당되지 못한 채 무너져 간 부분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사비를 늘리려면 현재 미국의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군에 쓰는 무기들은 지나치게 첨단 고사양이고, 이 부분은 미군의 한마디로 군산 복합체라는 성격상으로 점점 비싼 무기를 미군 내부에서 소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군은 감당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몇 년 전에 F-22 랩트라고 불리우는 역사상 최강의 전투기를 개발하고도, 스텔스 전투기죠. 그걸 갖다가 생산 중단을 한 것은 대당 가격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보급형 스텔스기로 F-35를 만들기로 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부딪혀 있는 예산과 경제력의 한계, 그리고 이전과 같은 이는 군사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되느냐, 고립주의로 가야 되느냐라는 경계 속에서 김정은은 지금 미국의 한계를 잃고 적어도 북한과 미국은 전쟁을 하기를 끊을 것이다 라는 확신하에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군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요, 미국 스스로의 힘을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